저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자료실에서 최고 존엄의 기밀 문서를 다루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 비자금 내역과 정치범 수용소의 충격적인 진실이 담긴 1호 사업 비망록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믿었던 조국의 실체가 인민의 피를 빨아먹는 끔찍한 거짓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더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목숨을 걸고 그 문서들을 가지고 탈북을 결심했고 세상에 알려야 할 그 진실을 여기 대한민국에서 용기 있게 증언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제가 말입니다. 유럽에서 우리 공화국의 외교관으로 일할 때였어요. 겉으로는 번드르르한 국제회의장, 화려한 만찬석. 거기서 저는 늘 조국을 대표하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공화국을 존중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는 말입니다. 제가 상상도 못할 진실이 숨어 있었더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외교관들은 그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였어요. 주된 임무는 외화벌이, 바로 김정은 원수님의 비자금 조성이었지요. 고위 간부들 자식들의 사치스러운 생활,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우리 인민의 피땀이지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걸 눈으로 직접 봐야 했습니다.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인 거래들, 인민의 피를 빨아먹는 듯한 사업들을 말입니다. 그때마다 제 머릿속에는 고난의 행군 시기, 굶어 죽어간 제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 눈앞에서 꽃제비가 되어 쓰러지던 어린 동생 아오지 탄광 같은 곳에서 고생하다 병들어 죽은 어머니 그들의 원한을 갚겠다고 이 조국에 충성하겠다고 평생을 다짐하며 살아왔는데 제가 목격한 현실은 제가 평생을 바쳐 충성했던 조국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저 한 사람, 김정은 원수님의 쾌락과 권력을 위한 것이었더군요. 제 심장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제가 바친 충성이, 제가 믿었던 대의가 이렇게 허망한 것이었나 싶어서 말입니다. 유럽의 화려한 거리들을 걸으면서도 제 발걸음은 늘 무거웠어요. 밝은 햇살 아래서도 제 마음은 어두운 그늘에 갇힌 듯 했습니다. 밤이면 잠 못 이루고 창밖의 유럽 밤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제가 이대로 침묵해야 하는가? 아니면 제가 마주한 이 끔찍한 진실을 어떻게든 밝혀야 하는가? 제 심장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공포 속에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한 회의가 끝없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그 문서들을 처음 접하게 된 건 우연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운명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가안전보위부 산하의 한 자료실에서 일했었습니다. 기밀 문서들을 분류하고 보관하는 일이었죠.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날이 많았는데 그날도 그랬습니다. 정전이 자주 되는 평양의 현실에서 비상 발전기를 돌려가며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죠. 습기찬 지하 자료실에는 퀴퀴한 종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원래는 접근 권한이 없는 서류철 하나가 실수로 제 작업대 위에 놓여져 있었던 겁니다. 아마 당 직속 상급부서에서 내려온 서류철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냥 돌려보낼까 하다가 겉에 쓰인 제목에 제 눈길이 멈췄습니다. 1호 사업 비망록. 1호 사업이라면 최고 존엄과 관련된 극비 사항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언가에 이끌린 걸까요? 망설이다가 손전등 불빛 아래서 조심스럽게 봉인을 뜯었습니다. 문서 내용은 정말이지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 인민들이 굶주려 죽어가는 와중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개인적인 쾌락과 사치를 위해 얼마나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렸는지 그 명세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된 반인륜적 범죄들에 대한 지시와 보고서들이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단지 사상이 불순하다는 이유로 혹은 정권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이유로 어떻게 고문당하고 처형되었는지 그 모든 명령이 최고 존엄의 친필 서명이 담긴 문서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읽는 내내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심장이 발발 떨려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죠. 제가 그때까지 믿었던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수령님, 그리고 그 후대들을 위해 얼마나 희생해야 하는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 않습니까? 조국과 인민을 위한다는 그들의 구호가 얼마나 허망한 거짓말이었는지 그 종이 쪼가리들이 저에게 웅변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이지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진실을 저 혼자만 알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밤새워 고민했습니다. 이 문서를 세상에 알린다면 저는 물론이고 제 가족까지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보위부의 서슬 퍼런 칼날이 제 목을 겨눌 테죠. 하지만 이대로 모른 척 묻어버린다면 저는 평생을 괴물 같은 자책감 속에서 살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 진실을 폭로해야겠다고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이 문서가 어쩌면 저의 무덤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 인민들에게는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제 주변의 공기가 달라진 것을 느낀 것이요. 제가 문서를 입수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평소에는 무관심했던 동료들이 저를 유심히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료실 복도 끝에 새로 배치된 보위부 요원인지 낯선 얼굴이 하루 종일 서성거리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퇴근길에는 늘 같은 버스를 탔는데 제 뒤를 따라오는 검은 승용차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마치 저를 조여오는 거미줄처럼 보이지 않는 감시의 손길이 제 주변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좁혀오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제 심장은 더 이상 불안감에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제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서들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외부로 가지고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을지 제 앞에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제 머릿속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처럼 아찔했습니다. 보위부 놈들의 눈을 피해서 이 유럽 한복판에서 사라져야 한다니 제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요. 제가 숨기고 있던 그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으면 저는 평생을 그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테니까요. 망명. 그건 제게 자유를 향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숙소를 나서는 발걸음부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심장은 온몸의 피를 다 끌어다 쓰는 것처럼 격렬하게 뛰더군요. 유럽의 아침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빵 굽는 냄새, 커피 향, 사람들의 웃음소리. 이런 것들이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치였지요. 하지만 제게는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숨통을 조여오는 감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익숙한 듯 낯선 풍경 속에서 저는 끊임없이 주위를 살폈습니다. 저 멀리서 지나가는 행인들, 카페 창가에 앉은 사람들, 심지어 노점상 아주머니까지도 보위부 요원으로 의심될 지경이었으니까요. 버스에 몸을 싣고는 뒷자리에 앉아 거울로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 정거장을 지나지 않아 제 뒤를 따르는 검은색 승용차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오금이 저렸습니다. 놈들은 제가 도망칠 것을 예전부터 예상하고 있었을 겁니다. 계획대로라면 제가 곧 사라질 거라 생각했겠지만 저는 그들의 허를 찔러야 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는 인파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계단을 2칸씩 건너뛰며 내려갔지요. 제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잡는 순간 모든 것은 끝이니까요. 지하철 승강장은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혼란을 틈타 마지막 칸으로 달려가 열차에 몸을 던졌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를 쫓아오던 그림자가 문 밖에서 멈춰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지요. 열차가 움직이자 겨우 한숨을 돌렸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놈들은 분명 다음 역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열차가 다음 역에 도착하기도 전에 다른 칸으로 재빨리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자마자 반대편 승강장으로 뛰어나가 다른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단 몇 초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망설였더라면 저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지 못했을 겁니다. 숨가쁜 도주가 이어졌습니다. 지하철을 갈아타고 택시를 타고 다시 버스를 타는 식으로 계속 이동했습니다. 마치 미로 속을 헤매는 쥐처럼 정신없이 움직였지요. 제 목적지는 놈들이 예상하지 못할 곳이어야 했습니다. 한 번은 좁은 골목길을 달리다가 마주친 쓰레기통 옆에서 잠시 몸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풍기는 역한 냄새가 제 폐 속으로 밀려 들어왔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를 숨겨주는 유일한 안식처였지요. 제 손에 들린 작은 USB 메모리, 그 안에 담긴 진실이 저를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이것을 세상에 알리지 못하면 저는 평생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에게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는 생각에 몸서리쳐지더군요. 작은 실수 하나가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면서도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해질녘, 저는 마침내 어느 허름한 여인숙 앞에 섰습니다. 간판 불이 깜빡이는 그곳이 제가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 놈들의 추격은 결코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겨우 몸을 빼냈지만 제 발로 다시 죽음의 강 앞에 섰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함경북도 회령시, 이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쳐지는 그곳 두만 강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깊은 밤이었지요. 미립국 브로커가 일러준 대로 인적 없는 강변, 달 없는 밤은 제게 더 없는 은신처였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검은 장막이기도 했어요. 강물은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꽝꽝 얼어붙지 않은 강물은 시커먼 속살을 드러내며 매섭게 흘러갔지요.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소리가 제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어요. 강 건너편 중국 땅도 안전한 건 아니었지만 지금 이 순간 제 등 뒤에 보이부 갓나새끼들이 더 무서웠어요. 언제라도 불빛이 번쩍이거나 총성이 울릴 수 있다는 생각에 온몸의 털이 곤두섰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차가운 강물에 발을 담갔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더군요.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는 제가 살면서 느껴본 어떤 추위와도 비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부모님, 아내, 아이들. 그 얼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제발, 제발 살아서 가야 한다고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지요. 이 강을 건너지 못하면 죽음보다 더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강물이 제 허벅지까지 차올랐고 거센 물살은 저를 집어삼키려는 듯 했어요. 발밑은 미끄럽고 울퉁불퉁한 돌멩이와 진흙투성이었어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제발, 제발 넘어지지 말자. 물살에 휩쓸려 내려가면 그대로 끝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지요. 온몸에 힘을 다해 강물을 헤쳐나갔어요. 제 심장은 쿵쾅거려 귀가 먹먹할 지경이었답니다. 갑자기 저 멀리서 섬광이 번쩍이더군요. 보초병의 손전등 불빛이었어요. 얼른 큰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덜덜 떨리는 몸으로 숨을 죽이고 불빛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어요. 그 몇 초가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지더군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불빛이 사라지고 나서야 다시 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흘러갔을까요? 팔다리는 감각이 없고 온몸은 얼어붙는 듯 했지만 마침내 손에 잡히는 흙냄새가 나더군요. 중국 땅의 냄새였어요.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강기슭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축축하고 차가운 흙을 움켜쥐었을 때 살아났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이제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된다는 싸늘한 예감이 들었지요. 제 옷은 축축하게 젖어 몸에 착 달라붙었고 한겨울 칼바람은 제 살을 파고들었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아무도 저를 기다려주지 않는 길이었으니까요. 옌벤에 발을 들였을 때 말입니다. 숨통이 트이는 듯 했지만 그건 잠시뿐이었습니다. 이국 땅이라지만 여전히 북조선 보위부 놈들의 그림자가 따라붙는 것 같아 등골이 오싹했지요. 제가 어렵사리 연락했던 그 브로커가 은신처라며 저를 데려간 곳은 말 그대로 쥐구멍 같은 지하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축축한 곳이었는데 그래도 잠시라도 누울 수 있다는 게 어찌나 감사하던지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그 감사함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을 숨어 지내며 다음 탈출 경로를 논의하던 중이었어요. 저를 돕겠다던 그 브로커가 자꾸만 말을 바꾸더군요. 처음엔 적은 돈으로 충분하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더 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진 얼마 안 되는 외화를 보더니 눈빛이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속에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지요. 아니나 다를까 그 브로커는 결국 저를 배신했습니다. 제가 잠든 사이에 문 밖에서 수상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어가 섞여 있었지만 제 이름과 탈북자라는 말이 분명하게 들리더군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외교관 동무가 저를 팔아넘겼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어쩌면 그 브로커가 그 동무와 한통속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재빨리 짐을 챙겨서 그 은신처를 뛰쳐나왔습니다. 골목길을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돌아보니 아니나 다를까 공안 차량 한 대가 저를 쫓아오고 있더군요. 그 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제 등 뒤를 비추는데 정말이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잡히면 그대로 북송, 그러면 저의 모든 희망은 끝장이었습니다. 가족에게 돌아갈 수도 자유를 맛볼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좁은 골목들을 헤치고 폐가들 사이를 미친 듯이 뛰어다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오직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귀에서는 쿵, 쿵, 쿵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간신히 인적이 드문 외곽 지역까지 도망쳐서 허름한 빈집 처마 밑에 몸을 숨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차가운 바람에 오들오들 떨렸습니다. 그날 밤을 새도록 저는 잠 한숨 자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인기척이라도 들릴까봐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지요. 배신감과 두려움, 그리고 고향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여 저를 괴롭혔습니다. 대체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요? 이대로 잡혀 죽는다면 제가 떠나온 이유, 제가 꾸었던 자유의 꿈은 모두 허사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새로운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이를 악물고 다음 탈출 기회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그 지옥 같은 경험을 하고 나선 정말이지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그저 이 낯선 땅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밤마다 꿈에 나타나는 어머니와 아내, 아이들 얼굴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눈빛들이 저를 살라고 살아서 돌아오라고 재촉하는 것 같았지요. 그렇게 죽지 못해 살아가던 어느 날 또 다른 브로커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동남아시아를 거쳐 남조선으로 가는 긴 여정을 제안했지요. 솔직히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속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앞섰지요. 하지만 제게 남은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잡혀 돌아가 죽느니 한 번 더 죽을 힘을 다해보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밀림 속을 걷고 또 걸었지요. 키 큰 나무들이 하늘을 가려 햇빛 한 점 들지 않는 곳, 습하고 끈적한 공기가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발이 푹푹 빠지는 진흙탕을 헤치고 나아가는데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고 목이 떼가 쉴 새 없이 달려들었지요. 밤이 되면 정체를 알 수 없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쓰러져 죽는 게 차라리 편하겠다는 생각이 수십 번도 더 들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대체 무엇 때문에 이 고생을 사서 하는가 하는 자괴감에 눈물이 저절로 흘렀습니다. 며칠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걷다 보니 정신이 아득해지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온몸에 열이 끓어 밤새 끙끙 앓기도 했지요. 열병에 시달려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건 가족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따뜻한 미소, 저를 향한 그리움 가득한 눈빛들. 그 생각 하나로 제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밀림을 벗어나고 나니 또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번쩍이는 간판들, 시끄러운 자동차 소리,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사람들. 여기가 정말 남조선이 아니어도 내가 살던 곳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구나 하고 실감했지요. 하지만 그 번잡한 도시 속에서도 저는 숨어 다녀야 했습니다. 경찰의 눈을 피하고 낯선 사람들의 시선을 경계하며 그림자처럼 움직였지요.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공포가 늘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나라였는지 어떤 단체였는지 정확히 기억도 나지 않지만 한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게 됐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지친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해줬지요. 잃었던 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니 잠시나마 이 긴 여정의 고통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저를 도와주는 고마운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걸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잠시 얻은 안락함 속에서도 제 마음 한구석은 늘 불안했지요. 언제든 다시 이 길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브로커는 또 다른 차를 타고 저를 어딘가로 데려갔습니다. 국경을 넘고 또 다른 국경을 넘고 도대체 얼마나 많은 나라를 지나온 건지 셀 수도 없습니다.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지요. 미립국자 단속에 걸릴까봐, 돈을 노린 사람들에게 봉변을 당할까봐, 밤에는 잠을 자면서도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불안감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자유로운 남조선 땅을 밟을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고생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또다시 차가 멈춰섰을 때 저는 다음 여정을 위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여기 남조선에 오면 모든 고통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자유롭게 숨쉬고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지 말입니다. 몸은 여기 따뜻한 방에 누워 있어도 제 마음은 아직도 얼어붙은 두만 강가에 묶여 있는 것 같았어요. 밤마다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김없이 그날의 악몽이 저를 찾아왔지요. 쫓기던 순간 등 뒤에서 탕탕 하고 울리던 총성소리, 얼음장 같은 강물에 발이 시려왔던 그 고통스러운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던 그 공포가 밤마다 저를 덮쳤지 말입니다. 가끔은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잡혀가 죽는 게 편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남조선에 와서도 북조선 정권의 그림자는 저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잊을만 하면 걸려오는 알 수 없는 전화,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섬뜩한 시선, 경찰 아저씨들이 저를 보호해준다 해도 제 마음은 언제나 불안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그들의 칼날이 날아올지 알 수 없으니 말입니다. 텔레비전에서 북조선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제 가슴은 바싹 타들어갔어요. 내가 남조선에 왔다는 사실을 알면 고향에 남아있는 우리 가족들이 어떤 고초를 겪을지 생각만 해도 피가 마르는 것 같았지 말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는 모든 진실을 덮고 조용히 살아가기만 할 수도 없었어요. 제가 직접 보고 겪었던 북조선 인민들의 고통, 그 굶주림과 감시, 그리고 억압의 실상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침묵하면 세상은 그 진실을 영영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의를 외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제 목숨은 물론이고 어쩌면 저와 연관된 다른 탈북민들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위협이 너무나도 현실적이었어요. 매일 밤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고민했습니다. 내 안전을 택하고 모른 척해야 하는가,
아니면 용기를 내어 진실을 폭로하고 더 큰 위험에 몸을 던져야 하는가? 고향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 그리고 저처럼 자유를 갈망하는 북조선 인민들에 대한 책임감, 그 모든 감정들이 제 마음속에서 격렬하게 부딪혔어요. 이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는 날이 과연 오기는 할까 싶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리광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제 목숨이 위태로울지언정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 뒤에 북녘 땅에 두고 온 우리 주민들, 저와 같은 고통을 못 이기며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북조선에서 보고 겪은 일들은 밖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이야기들입니다. 김정은은 우리 인민을 위한다며 강성대국을 건설하겠다고 늘 말했어요. 하지만 그가 말하는 강성대국은 오직 그 자신과 그 주변의 몇몇 간부들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민들은요? 굶주림에 허덕이고 매일 감시와 통제의 그물에 갇혀 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조선 주민들도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우리에게도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어요. 저는 이 진실을 알리기 위해 제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의 증언이 헛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북조선 인권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민들의 고통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것만이 제가 이곳까지 온 유일한 이유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까지 오는 길이 참으로 험난했습니다. 밤에는 별을 길잡이 삼아 걸었고 낮에는 숨죽여 풀숲에 엎드려 있었어요. 감시원들의 발소리, 개 짖는 소리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제가 도강을 하던 날 압록강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그 차가운 물속에서도 저는 오직 자유, 그리고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제 몸은 얼어붙었지만 제 마음만은 뜨거웠어요. 제가 살던 곳에서는 아침마다 총살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는 쌀을 훔쳤다는 죄로, 누구는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죄로, 또 누구는 수령님 말씀에 토를 달았다는 죄로 수많은 사람들이 길바닥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시신은 아무렇게나 버려졌고 남아있는 가족들은 연좌제에 묶여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갔어요. 아오지 탄광이나 개천 수용소 같은 곳들은 그야말로 생지옥입니다. 거기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이란 찾아볼 수 없어요. 짐승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으며 죽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제가 직접 본 것만 해도 셀 수 없이 많아요. 아시겠습니까? 김정은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반인륜적인 범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핵 개발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면서도 정작 우리 아이들은 영양실조에 시달려 죽어갔어요. 강냉이죽 한 그릇을 먹지 못해 배를 움켜쥐고 쓰러지는 아이들을 보며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인민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사실은 인민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의 웃는 얼굴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이 숨겨져 있어요. 그게 바로 김정은의 진짜 얼굴입니다.